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네. 자,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좀 전까지는 자, 기본권 보호, 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이번 2차 시의 때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 자,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 해가지고 가소보호의 금지의 원칙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 이해를 못했을까 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의 전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자, 헌법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 36조까지죠. 네, 정확히 36조까지를 헌법의 기본권, 즉 헌법에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자, 뭐죠? 명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적인 사항만을 명시해 놓은 게 아니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원리, 자,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까지 헌법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죠? 네, 헌법 사항이다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헌법이 해놨겠죠. 왜냐하면 헌법의 재정 권력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 권력자도 국민이고 당연히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이 손해 볼 일은 당연히 안 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그 자체는 기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도 헌법 속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국가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라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그래서 법적 의무설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법적 성격은 뭐냐? 법적 의무설. 법적 의무설은 뭐죠?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헌법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 그 다하지 못했는지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당연히 헌법적 문제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 했는지 또는 다 하지 못했는지 자, 이거를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파이팅인 거죠, 여러분. 네. 파이팅. 네. 제 수업 들을 때, 네. 네. 좀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시라고 이렇게 저도. 저도 이게 오후니까 약간 밥을 먹고 나니까 좀 나른하고 좀 졸리고 그러네요. 그쵸? 여튼, 네.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뭐냐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쪽이 맞아요. 그쪽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가가 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권은 헌법적 문제죠. 헌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법적 분쟁이나 헌법적 충돌 문제는 어디서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자, 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 자, 적용하는 원칙이 바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인 겁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맞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이 과소보호의 금지 원칙, 즉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 달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와 달리 그렇죠.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무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가 잘 보세요. 국가가 국민의 법익 보호, 즉 기본권의 법익인 거죠. 국민의 기본권, 각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법익인 거죠. 이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원칙이고 국가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법적 의무를 주는데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그 보장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그 기본권이죠.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냐 이거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다면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 한 거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헌법재판소. 90년대에, 헌법재판소가 110번째로 내렸던 헌법소원 심판을 보시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그쵸?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즉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국가가 취했으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다 한 거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고 이걸 바로 우리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런 거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즉 명백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너 기본권 보장 의무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 제대로 못했네 라고 위반을 확인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냐 안 했냐 그게 바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인데 그렇죠. 취했냐 안 취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정 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더라도 그 보장 의무 그 자체에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러한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특정 법률을 제정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국가가 특정 조치를 취해야만 당의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 그렇죠. 단지 국가가 그런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기본권 보호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어떤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로 축소되며, 그쵸. 그런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당연히 입법자, 국회가 어떻게 해요? 법률을 제정하죠. 광범위한 형성권,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죠. 형성권이. 광범위 형성권은 어떤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로 축소되며, 그렇죠. 어떤 그 입법적 광범위한 형성권이 국가의 어떤 구체적인 보호 의무, 그렇죠.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 의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호 의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에 국가가 보호 의무 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죠. 국가가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 당의 그런 기본권의 어떤 보호 법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딱 그걸 해야지만 그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한 수단이 누구에게 가요? 국회에서 가는 거죠. 국회로 가서 국회가 국가의 어떤 구체적인 보호 의무로 축소가 되는 거죠. 국가가 어떤 이제 그 법률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떤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 자, 그 법률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 법률로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축소가 되고, 그렇죠. 축소가 되면, 자, 이 경우에 국가가 보호 의무 이행의 유일한 수단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어? 이 특정 조치를 취해야지만, 뭐죠? 그 보호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그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네라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이런 거죠. 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했는지 법적 의무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우리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맞죠. 그렇죠? 국가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를 제거를 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그렇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가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그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최대한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한 거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최소한으로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즉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보호 조치를 취했으면 오케이. 최소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 no 그런 거죠. 그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뭐죠? 당의 법익이 국가의 뭐죠? 국가가 보장 의무를 쥐고 있는데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 기본권의 보호 법익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취했냐 안 취했냐요. 딱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런 이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취했으면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한 거고 취하지 않았으면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가 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0헌마 110 등인 거죠, 여러분. 자, 90년대 헌마, 헌가, 헌나, 헌다, 헌라 이렇게 쭉 있어.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헌법재판을 할 때 매기는 기호예요. 그래서 그 기호만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다를 알 수 있었고 헌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에? 헌마 사건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헌마를 붙이고요. 헌가가 붙은 사건은 우리 위헌법률 심판 사건. 헌나는 탄핵, 헌다는 위헌정당, 헌나는 권한쟁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헌마와 헌바는 헌법소원 사건인데, 헌법소원 심판 사건 중에 헌마는 권리구제형인 거죠. 네,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거나 또는 우리 기본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해줬죠. 안 해줄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권리구제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헌마라는 기호가 붙고요. 헌바 같은 경우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관련된 재판이 법원에 계속 있어요. 법원에서 계속 재판하고 있는데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무래도 위헌 같아요. 네, 위헌 법률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 좀 해달라고 법원에다 신청하는데 법원이 노해요. 노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뭐죠?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사해 달라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즉 헌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사라고 기호 붙는 거는 각종 신청 사건이에요. 가처분이라든지 기피라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사가 붙고요. 헌아 사건은 특별 사건인데 어떤 재심 이런 사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헌아라는 기호를 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헌마죠. 헌바 사건이 제일 많아요. 헌법소원이 제일 많아요.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 위헌법률 심판도 만만치 않죠. 탄핵 심판 사건은 2번 있었죠. 박근혜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아저씨. 위헌정당 심판은 딱 한 번 있었죠. 지금 육공화국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헐라가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만 보면 알죠. 헌마 사건이네. 헌마가 붙으면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인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구나. 90년도에 110번째로 된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를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세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네. 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자, 기본권 제한도 국회가 만드는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고, 법률적 내용은 침해 금지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법적 의무라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 기본권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받아요, 그 기본권? 이걸로 구제받겠죠, 우리는. 국민들은. 자, 헌바 사건, 즉 헌법소원 심판 사건으로 우리는 기본권을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기본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받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일단 기본권의 침해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가 권력은 뭐예요? 크게 세 가지. 입법, 행정, 사법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먼저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를 보면, 자, 적극적 입법과, 자,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입법을 함으로써 국회가 어떠한 법을 입법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어떠한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즉 입법 부작위라고 얘기해요. 입법 부작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 행위를 안 한 거죠. 입법이라는 행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작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작위. 뭔가를 한 거를 작위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안 한 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국회가 해줘야지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입법을 하지 않은 것, 즉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 국회가 뭔가 입법을 했는데 그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가 된 경우, 이럴 때는 헌법소송 할 수 있겠죠. 위헌법률 심판. 그렇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 이럴 때 위헌법률 심판 제기할 수 있고, 그때 붙는 기호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헌가가 되겠죠. 헌가. 네, 그렇죠, 여러분. 사건이 이미 다 떨어졌죠. 네, 헌가 사건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네 한번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고, 자, 규범 통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 규범 통제와 그 다음에 추상적 규범 통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가 뭐고 추상적 규범 통제가 뭔지 네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늘 그렇듯이 자,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구체적 규범 통제는 어,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재판의 전제. 그 법률을 그러니까 미리 그렇죠. 법률이 제정하고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자, 미리 하는 어떤 헌법 재판, 그 위헌법률 심판을 우리는 뭐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추상적 규범 통제에 대별되는 통제가 자,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의 개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재판의 전제가 돼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될 때, 자, 제기하는 게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추상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규범 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채용하고 있다. 자, 이거는 자세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간단해요, 여러분. 네, 조사를 해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다른 학우들이 또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본인 공부도 되니까 여러분. 네, 이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를 네, 조사하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언제나 그러듯이 네, 네, 뭐죠? 음, 네,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헌바 사건 관련 되겠죠. 헌바. 그렇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이것도 당연히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 구제가 되겠죠. 자,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가 되면 당연히 뭐죠? 그러시네요. 네, 자, 이런 걸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헌바 사건 관련. 그렇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초래할 경우에 자, 헌법소원 심판 사건, 헌마 사건인 거죠, 여러분. 헌마. 자, 헌마는 뭐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이 직접적으로 자,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리 구제, 우리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 구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헌법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 자기 헌법소송, 즉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 헌가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어떤 자기가 재판을 받는 중에 그 법률이 위헌 같아요. 근데 법원에다가 이걸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그랬는데 법원이 노하면 우리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헌바 사건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청원권 행사할 수 있죠. 어떤 법률을 폐지해달라거나 또는 개정해달라고 우리가 청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국회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입법했을 경우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있겠죠. 뭐라 그랬어요? 국회가 뭔가를 입법을 해줘야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지 않는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기본권이 자, 침해되는 경우, 그걸 바로 이제 입법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자, 진정 입법 부작위. 자, 헌법소송 사건이나 헌마 사건 관련.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일단 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냐면 없는 거죠.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입법을 아예 안 한 걸 우리는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입법을 아예 하지 않은 것. 아예 하지 않았어요.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죠? 입법을 하긴 했는데 불충분하게 입법을 했어요. 불충분하게 입법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녹화되고 있네요. 네.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국회가 입법을 하긴 했는데 다 불충분하게 입법을 해가지고 네,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얘기하고요. 진정 입법 부작위는 다 헌법소송, 네, 위헌법률 심판할 수 있고요.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마를 할 수 있겠죠. 헌마,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 거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공권력의 어떤 자기 또는 부작위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거니까. 자, 여기서 헌마 바로 권리구제형으로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하긴 했지만 다 불충분하게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어떤 기본권이 침해가 된 거니까 헌바로 갈 수 있겠죠. 여기 위헌심사형, 그렇죠. 충분하게 입법을 제대로 했다는 건데 입법을 제대로 못한 거죠, 여러분. 미비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자, 행정기관 뭐죠? 행정부겠죠, 행정부.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자, 행정부겠죠, 여러분. 자, 행정부에 의한 어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는 자, 행정기관이 위헌법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 그렇겠죠. 행정기관이 뭔가를 정책을 집행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행정기관이 뭔가를 할 경우 또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렇죠.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경우에 뭐죠?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위헌법률인데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 그렇죠. 근데 법률은 또 제대로 잘 했는데 행정기관이 즉 행정부가 법률의 어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해 집행하는 경우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렇죠. 뭔가를 행정을 해줘야, 뭔가 행정행위를 해줘야 기본권이 침해가 되지 않는데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이 행정을 안 해요. 뭔가를 안 해줘요. 그럼으로써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구제 방법은 뭐 청원권 행사할 수 있겠죠. 네, 청원권. 그다음 행정절차법. 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을 위헌법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 법률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 행정절차법죠. 행정심판 할 수 있겠죠. 자, 행정절차법은 뭐냐면 사전적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 거고, 행정심판은 뭐죠? 이미 행정위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 권리구제에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 거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기본권 침해를 당했으면 뭐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또 이게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서 권리구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봐도 되겠네요. 네.
올 끝까지 하죠. 네. 자,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자, 법원인 거죠. 법원에 의해서 어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할 때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되고, 그다음에 법률 해석이나 적용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인정의 잘못 및 재판의 지연 등으로 의해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 법원, 즉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검찰이나 이런 거죠. 사법기관이니까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응. 하지만 우리가 하나 여기서 명심이 아니죠.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걸 재판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게 권력작용이죠. 재판도 그렇죠. 사법권이니까.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공권력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정이 될 것 같지만 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건데 재판 소원은 자 헌법 소원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재판 소원이라 그러는데 네, 말이 꼬였네요. 재판 소원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네, 프로스마 얘기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법원에 의해서 또는 사법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뭐 상소라든지 항고, 대심 등 특히 형사 피고인은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자신의 기본권을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항소는 뭐죠? 자, 항소 개념인데, 자, 지방법원이 1심이다. 우리나라는 최종 3심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1심, 2심, 3심. 자,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인 거죠, 여러분. 자, 항소라는 건 뭐냐면, 지방법원, 자, 1심, 전국 판결, 1심에서 판결이 나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즉, 고등법원에 나 불복하니까 이거 다시 재판해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 있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항소, 이렇게 하면 항소. 자, 상고는 뭐죠? 자, 고등법원에서 뭔가를 다시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대법원에 내는 거죠. 즉, 2심에서 불복해서 다시 3심까지 가는 거죠. 3심을 신청할 때 우리는 그걸 상고, 이렇게 하면 상고. 자,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네, 상소. 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항고. 자, 항고가 있는데, 항고는 뭐냐면 판결 위의 재판인. 판결, 그러니까 방금 위에 본 거죠. 항소나 상고나 어떤 1, 2, 3심의 어떤 판결, 네, 판결 이외에 재판인 어떤 결정인 거죠. 뭔가를 법원에서 뭐 결정한다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거죠. 방금 항소나 상고는 뭐냐면, 즉 상소는 뭐냐면 저 판결, 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우리가 내는 불복 신청이고, 자, 항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판결 외에 어떤 법원에서 하는 무슨 결정, 네, 법원에서 하는 명령에 대한 불복인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항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즉 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렇죠. 1심인데 1심의 결과가 어떤 결정이라든지 명령, 법원의 명령인 거죠. 명령이면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하면 그 2심 신청하는 그 불복 신청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항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고. 네, 항고. 자, 그리고 재심. 요즘에 미디어에서 재심 많이 들어봤죠. 자, 재심이란 말 그대로 확정된 종국 판결.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3심까지 가서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또는 1심에서 더 이상 뭐죠? 항소 안 해서 끝났고, 또는 1심은 불복해서 2심까지 했는데 2심에서 더 이상 상고를 안 해가지고 2심에서 종국 판결이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확정된 종국 판결인 거죠.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불복 신청 안 해가지고. 그런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어떤 판결 절차 또는 소송 자료에 중단 힘이 있음을 이유로, 그렇죠.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본론과 재판을 해줄 것을 구하는 불복 신청 방법. 재심이 그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심은 이미 판결이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판결의 어떤 절차라든지 자기가 냈던 어떤 증거 자료 이런 거에 중대한 흠결을 발견한 거죠.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하자를 발견한 당사자가 다시 그 소의 형식으로 재판의 형식인 거죠. 네. 재판의 형식으로 그 확정된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동시에 다시 뭐죠? 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리는 것. 처음부터 다시 되돌려서 어떤 변론과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 신청 방법을 우리는 재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재심입니다, 여러분. 자,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고등위원회,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내서 어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5주차, 네, 6주차죠. 오늘은 6주차인데 저번 주에 올려놓은 5주차를 못 해가지고 이제 5주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늦게 업로드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기분을, 네, 텐션업이라고 하나요? 네, 텐션을 좀 올리고, 네, 푹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봄이라서인데, 네, 자신만의 어떤 힐링 방법이 이런 것들로 본인 관리를 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좀 터지네요. 여러분도 좀, 네, 저처럼 터지지 않도록, 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장시간은 아니지만, 네, 짧지 않은 시간에, 네,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